예, 그럼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강의는 그 전반부의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도 조사의 큰 스트럭처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청렴도 조사입니다. 외부 청렴도 조사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조사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주로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고객을 상대로 어떤 그 고객을 상대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제대로 제공하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연한 책무인데 혹시 그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수수하겠다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부패 인식이 어떻는지, 실제 부패를 경험했는지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와 함께 실제 조사 기간 1년 내내, 연초에 스타트해서 연말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1년 내내 특정 기관이, 수검기관이 부패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태서 종합적으로 외부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부패 인식과 관련돼서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긴 7점 척도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부패 인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영향을 받아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공직자가 아니면 공공기업 임직원이 지연, 학연, 혈연에 영향을 받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그렇다부터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척도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부패 경험은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특정 공기업의 임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A 공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기업의 납품 키를 잡고 있는 B 처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B 처장을 납품업자가 자기 회사에 초대를 해서 강연을 시키고 엄청난 강연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경험이 있다면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물품의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여기를 모두 5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물어봅니다.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선생님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식사, 접대, 국내 여행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조직이 실제는 청렴하지 않은데 청렴을 위장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부 직원에게 엉뚱한 미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설문지에 이런 설문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특정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권익에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게 되면 점수를 잘 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이게 제가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린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입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를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전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되게 아주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걸 질문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내부 청렴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내부 고객 입장에서 소속 기관의 내부 업무, 그러니까 인사, 예산 집행, 그 다음에 업무 지시 과정에서 부패 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내부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외부 청렴도는 외부의 거래선이랑의 관계가 있다면은 내부 청렴도는 내부 단속이 얼마나 잘 되고 있나를 그걸 파악하는 건데요. 이른바 청렴 문화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부정 청착 등 조직 문화, 그리고 부패 방지 제도 운영이 실효성 정도가 제대로 되는지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외부 청렴도 조사처럼 설문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내에 청렴 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인사, 그 다음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사 속에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시스템을 갖추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업무 처리가 무리하게 기관장이 말이 안 되는 합법적이지 않고 사내 내규를 지키지 않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업무 청렴도 관련돼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꼭 뭐 외부 청렴도나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부패 사건이 발생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부패 사건 DB를 각종 언론 보도라든가 검찰에 기소됐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감사 행정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이라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지 처분을 받았는지를 종합해서 내부 청렴도를 평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고객 평가입니다. 정책 고객 평가는 정책 고객 평가인데요. 정책 고객 평가는 A 공기업이 있다고 치면은 그 공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 그 다음에 업무 관계자. 전문가는 저 같은 대학 교수한테도 물어봅니다. 뭐 A 공기업, 뭐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부패 인식 관련된 조사를 저한테 요구합니다. 저도 설문조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 관계자, 외부 업무 관계자도 또 정책 고객 평가의 설문 대상자입니다. 지역 주민,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공기업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이랑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공기업 직원들이 얼마나 청렴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방 교육청 관련된 평가를 할 때는 학부모들의 어떤 입장도 반영을 합니다. 뭐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정책 고객 평가나 앞에 외부 내부 평가나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는 부패 인식 조사를 하죠. 업무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할 때, 신사업을 새로 할 때 투명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아니면은 일방적인 지시를 받은 건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 조직은 조직이 준 미션을 수행하는 특정 개인은 청렴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인식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패 방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람이라는 거는 공직자의 덕목이 있지만은 누군가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게 또 다른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요? 그래서 부패 방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그게 조직 내에 잘 안착이 되는지 이런 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을 향한 청렴도를 강화하는 게 부패 방지 백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신을 접종하는 노력이 얼마나 됐는지, 부패 예방 방지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합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정책 고객 평가를 내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부패 발생 현황이라는 게 기본적인 설문조사와 함께 하나의 DB,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갖고 어떤 기관을 들여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부패 사건 발생, 실제 부패 행위가 발생한 정도로 정의됩니다. 부패 공직자 징계 지수, 기관은 부패 공직자가 발생했으니까 징계를 할 거 아닙니까? 징계 지수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부패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두 가지 궤도로 점검을 합니다. 행정기관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부패 행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직자와 직위와 부패 금액을 점수하는데요. 고위 공직자가 부패하면은 훨씬 안 좋죠. 왜냐하면 아랫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점수가 높을 겁니다. 고위 공직자가 징계받을수록 그 기관은 나쁜 점수를 받겠죠. 이 부패 발생 관련돼서. 그다음에 정무직, 부패 사건이 부패 금액 내용, 관행과 조직화 정도, 그다음에 부정적 파급력을 점수합니다. 이거는 약간 관심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특정 조직은 부패가 관행적으로 그 취업 비리라고 해갖고요. 임직원 자녀들을 불공정하게 특정 기관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특정 A 공기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그 공기업은 두고두고 부패 박물관, 부패 종합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공기업 되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패 집단이라고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돌아오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또한 공직 유관단체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부패 사건, 언론이 대한민국 신문이나 방송이 보도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감사 자료, 감사원에,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 자료도 있고, 공무원은 그 추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뿌리가 있는데, 공기업은 그 공기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도 또 받아요. 재정에 관련돼서는 기획재정부의 감사도 받고요. 이런 다각도로 매트리스 조직으로 감사를 받는데 이런 감사 자료를 종합해 갖고 나중에 확인하는데 여기도 전반적으로 부패 사건 플러스 부패 사건의 결과물인 부패 금액이 얼마나 부패 금액이 많으면 중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기도 이 어떤 특정 그 공직 단체가 조직원끼리 짜고 아주 관행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대단히 엄벌을 합니다. 기관장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벌 100개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청렴도 측정을 할 때 또 감점 요인이 되는데요. 감점 요인이 되는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게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측정 대상 기관, 이게 피감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미칠 의도로 행하는 측정 대상자 명부를 조작해 갖고 사실은 내가 대관 업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관 업무 하는 사람처럼 기관장의 CEO의 측근이 그 조사를 받게 만든다든가 자료를 조작한다든가 표본을 아주 관리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 기소되거나 한국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자료를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그 다음에 허위를 규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종합 첨령도에서 감점을 엄청나게 큰 감점을 처리해갖고 이런 부정행위 일어난 그 기관들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큰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대한민국 공기업이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다 하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청렴해야 된다,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된다 말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다가 이게 또 그 뒤에 이제 이 개념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의 내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개념적 정의라고 해요. 이런 행위를 청렴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실제 이게 개념을 정의했지만은 실제 공기업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사건, 청렴도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개념만 성립해갖고 당신 조직은 공기업은 청렴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를 따르셔 하고 해봤자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공직대에 대한 금품, 향응, 편의, 부패 경험 정도를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만 집중적으로 이게 이 사람이 허점이 있는 사람 집중 공략 한 사람을 까니마 또 깐다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해서 그 빈틈을 비집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거를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고관계, 아까 학연, 지연, 혈연에 관한 설문조사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업무 정도가 어떤지를 반드시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를 얼마나 투명하게 했냐, 공정하게 했냐를 잘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공기업은 물론 모든 이사회 회의록이나 아니면은 노사 간의 회의도 전 직원을 공유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분은 어느 공기업의 기관장인데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알립니다. 그걸 탓할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자기는 투명 경영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기준 절차가 제대로 돼 있고 이거를 조직원들이 잘 알 정도로 공개가 됐는지 이런 걸 따집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실제 이렇게 했는데도 부패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죠. 이런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가 실제 청렴도를 조사해 보니까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청렴도 측정 모델을 나름대로 완성을 한 겁니다. 그게 외부 청렴도를 조사하고 내부 청렴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정책 고객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벌어진 부패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해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념적이었던 게 엄청나게 실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투명 인간처럼 우리가 공기업을 투명하게 우리 앞으로 끌어내면서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투명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모형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공공기 청렴도 측정 모형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 모형이 있고 특화 모형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짧게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간 업무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업의 본질도 다르고 그럽니다. 청렴도 비교를 위한 비교 지표를 만들고요. 공공기관 청렴 수준이 정확한 진단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진단 지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 진단 시스템은 그다음에 주요 공기업의 대민, 그다음에 대관 업무를 중심으로 아주 그러니까 전체 공기업의 어떤 매기 효과라고 있죠. 대관 대민 업무만 잘 들여다보면은 나머지 부분도 확산된다기 때문에 그런 대관 대민에 아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의 아니 공공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공직자, 그다음에 정책 고객을 타겟팅해서 그들과 수시로 설문조사도 하고 정책 대응을 받는 조건으로 청렴도 측정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더한 거는 이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뿐만 아니라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나랑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대학 교수원 때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제가 접촉한 경험이 있으면 있다 없다고 해갖고 이 청렴 결과의 객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부 청렴도 측정은, 내부 청렴도라는 건 특정 업무, 아까 인사, 회계, 재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타겟팅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근무한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청렴도 조사는 측정 업무를 개별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대관 업무를 하는 약간 외부의 부패 쪽에 종사하는 분은 섭섭하겠지만은 노출되기 쉬운 그런 직군을 대상으로 특화해서 청렴도 조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가 기업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기관을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기업 간 직접 비교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에 뭐 서열을 그룹을 해서 A그룹에서는 어디가 청렴도가 높다, B그룹에서는 높다고 해야지 모든 공기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쭉 종합 청렴도를 평가하고 측정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는데요.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금은 제가 이제 전반적인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연초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갖고 올해는 청렴도 측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결론을 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도 또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공공기관 청렴 측정 기본 틀, 기본안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각 공공기관에 청렴 측정 대상 명부와 부패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시작입니다. 큰 여행 계획표를 세워. 그 다음에는 우리 동참할 사람들은 명단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는 국민권익위가 그럼 청렴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자신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 조사 기관을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그 조사 기관에게 이런 사람들이 설문조사 대상자라고 하면서 조사 기관에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을 넘깁니다. 그러면은 그때 연중으로 그 조사 기관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취합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넘기면 국민권익위는 12월 달에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해서, 물론 뭐 기관에도 통보하고 언론에도 발표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그 청렴도 측정의 계획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죠. 이 연중 청렴도 측정 활동을 벌이지만은
그 축정도 활동에서 나온 결과물을 기관에 통보하고 그리고 기관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뭐 이거를 더 이제 앞으로 고민이 있다면은 청렴도 뭐 설문조사를 좀 압축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단계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 청렴도 결과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공개를 하고요. 뭐 이 결과는 기관 스스로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도록 기본 정보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청렴도 조사를 실제 주도하는 국민권익위는 이 결과를 잘 분석해서 다음 해에는 어떤 식으로 공기업의 청렴도 증진 활동을 이끌어갈지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렴도 결과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죠. 이런 평가 결과가 아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 보태져 갖고 전반적인 기관의 어떤 성적표가 나타납니다. 윤리경영을 하지 않고 청렴도가 낮은 기업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와랑 사실 선이 닿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주 입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렴 활동, 그다음에 윤리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어떤 숙명을 타고났는데 공기업 스스로 부패 방지 시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뭐 두 번째랑 크게 맥이 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왜 하는지를 한번 제가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청렴도 측정 제도를 통해서 청렴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른바 제도화,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공기업 내에 이거를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아니면은 상호 충분적인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패 방지 시책 평가도 청렴도 평가랑 거의 같습니다.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까지 망라돼서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똑바로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청렴도 조사라고 하면은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얼마나 스스로 청렴도를 노력하고 있는지를 뭐 약간 앞뒷면은 아니고 좀 더 노력 정도에 대해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어떤 평가 지표 체계가 있고 평가 방법인지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계획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반부패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 위험을 얼마나 제거했는지, 그 다음에 청렴 문화가 조직 내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 평가 영역을 아주 그 세분화해서 거기서 가점과 감점의 어떤 그 지표를 만들고요. 이 점수를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특정 기관의 특정 공기업의 부패 방지 시책을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평가가 조직 내에 스며들고 그리고 계속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이 평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매년 연초에 이 결과를 점수와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저도 놀랐는데 공기업들 아니면은 뭐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보고 뭐 박수를 치고 아니면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되게 시비가 엇갈리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뭐 권익위가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발표하면요, 각 기관은 14일, 2주 안에 자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도 내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전국에 3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어떤 경영 평가 시에 가감점 요인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평가 지침이 있는데 부패 방지 시책 평가도 엄청나게 중요한 평가의 틀, 아주 소중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평가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가에 관련 결론적으로는 이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통해서 이 정부는 가이드를 가이드 이퀄 채찍을 준과 동시에 스스로 너희 스스로 나아갈 길을 정하라. 이게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하는 목적인데 결론적으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기관들은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높았다고 대한민국 정부는 평가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청렴도 평가와 함께 스스로 내부 시스템에 어떻게 정착시키는 노력을 했냐. 어떻게 보면 양날개죠. 양날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양날개가 제대로 작동해야지 윤리 경영이라는 고공 경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렴 경영, 프리미엄 경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청렴도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우수한 윤리 경영 잣대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제일 이제 결론 지점으로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기업, 민간 기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공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청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데 노력하도록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조직 스스로가 그걸 잘 받아들여 갖고 야, 청렴이라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야, 이거 내가 고달퍼야 조직은 편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고달퍼야 조직이 편해질 정도로 청렴 문화를 강조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청렴은 금과 압조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재와 환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청렴 문화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완전히 뿌리 내려갖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청렴 문화, 윤리경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는 조직 인사라는 그 제도를 만드는 거, 또 하나는 그 제도 속에서 좋은 콘텐츠를 또 개발해 갖고 조직원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 일이구나. 청렴이라는 게 딴 사람 일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때 결국은 청렴 문화, 윤리경이 뿌리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올해 경영평가단 일원으로 주역의 이제 경영평가 특히 윤리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공기업이 윤리경영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 청렴 엄부즈만 해갖고 청렴이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청렴 문화가 제대로 되는지를 들여다보는 엄부즈만이 누구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조사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 있고요.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실수하면은 삼진 아웃 이런 게 있잖아요. 이진 아웃 제도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명함에 청렴 문화라고 있어요. 청렴이라고 찍혀 있어서 그 명함을 받는 외부 고객들은 이 사람들한테 부패를 약간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뭔가 옆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하고 있고요. TV에서 나온 도전 골든벨 이런 것처럼 해갖고요. 야, 청년 문화 골든벨 제도 이런 거 소프트한 터치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부패 사건을 익명 신고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거죠. 제도화해갖고 우리 조직에서는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지 없는지를 요새는 첨단 IT 시대 아닙니까? 자가 진단을 시스템을 갖추는 회사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뭐 지역사회랑 뭐 청년 문화제, 청년 캠프 이런 걸 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 가봤더니 청년 관련된 만화책을 만들어 갖고 엄청 만화도 재밌습니다. 실제 청년 문화를 전파하고 뿌리내기 하는 건데 그런 노력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해요. 주로 공기업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실명제를 하고 원래 유착되는 거는 정보가 특정한 사람만 갖고 있을 때 유착이 되잖아요. 정보를 널리 공개합니다. 그러면 유착이 안 됩니다. 사업 실명제라고 사업 실명제를 한 그 발표하는 시기를 단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A 공기업이랑 거래하고 싶은 어떤 B 그 산하 기업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갖고 그 A 공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실제 공기업들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많이 하는 이 노력은 앞에 어떤 끄는 힘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 문화 활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 내부에서 이런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시키는 거지만 지금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화가 정착 못하면 인류국가 이룰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나라의 기업과 특히 공기업이 있는데 그 나라는 인류국가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달퍼야 조직이 강해된 것처럼 실제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 문화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실제 그 수감받는 피감기관, 그러니까 공기업 입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잣대로 들이미는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보다 훨씬 강한 잣대로 청년 문화를 리드해야지 뿌리를 내린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실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청렴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여쭤봤고 한류 얘기하고 뭐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그거 못지않게 대한민국을 키운 또 다른 어떤 뒷단의 서포터가 공기업인데 공기업은 청렴, 윤리경영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기업의 어떤 부단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GDP 기준입니다. 세계 13위 12위 경제 대국입니다. 1조 6,400억 달러 GDP를 기록했어요. 곧 10위권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인당 GNP는 3만 불을 한 3년째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전 세계 국가 중에요. 1인당 GNP가 3만 불이 넘고 그다음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딱 7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부분의 산업화 경험도 많고 오랜 축적이 많이 된 나라인데 그중에 산업화가 이제 50년도 안 된, 50년뿐이 안 된 나라가 7위, 7개 나라가 하나 포함됐는데 이런 7개 글로벌 7대 강국으로 만든 큰 요인이 청년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국경 없는 거리를 가능케 하는 진정한 한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한 분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분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한 250년 전에 태어나셨겠죠. 이분은 다산 정약용이라고 당시에 그 대한민국의 실학이라는 학풍을 퍼뜨리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서양 사람이랑 비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못지않게 박식했습니다. 평생 500권에 넘는 저작을 냈는데요. 이분이 목민심서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 마지막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에 관한 책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 빼놓고는 백성들의 돈을 뜯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봉직해야지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가 그런 뜻인데 아마 200년 전 이 목민심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1821년이니까 거의 200년 됐죠. 200년 된 이 책의 뜻이 2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어떤 관료사회, 공직사회에 남아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 강소국으로 거듭날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기업의 경쟁력, 윤리 경영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